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참 많은 게 결정된 한 주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고 미국 소비자 물가는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천장을 뚫은 환율에다 증시는 계속 고전 중, 대출금리는 7조 원 가까이 더 불어날 겁니다. 내일이 초복이지만 멀미가 날 것 같은 고물가에 삼계탕 한 그릇도 주저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 일상이죠. 오늘은 하루 쉬어갑시다. 오늘 경제발전소는 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마음이 고단한 분들의 이번 주를 위로할까 합니다. 7월 15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마음까지 생각하는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빅스텝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리고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서 나라 살림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하청 노동자들 파업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게 쟁점인지 알아볼게요. 머지포인트,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피해자들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또 2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대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 드라마 아마 굉장히 힘든 와중에 이 드라마 보면서 힐링한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해외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증시에서도 잘 나간다고 하죠. 다양한 경제 소식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증시 들렀다가 오늘 트렌드발전소에서는 글쎄요, 트렌드랄까요? 요즘 투자자들 참 소갈이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신과에 상담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챙겨드릴게요. 이일준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흔들리는 장세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꽉 붙잡을 수 있을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티봉이하고 같이 출근했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늘의 단어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1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들 중에 나는 이 단어에 꽂혔다, 요 단어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샵 0951로 받습니다.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둘게요.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간단히 볼까요? 네, 간밤에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3% 올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7개월 연속 10%를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시장 전망치였던 10.7%를 또 넘어서는 수치라서 굉장히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가되는 성향이 있어서요.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차를 두고 반영될 거라 요즘 걱정스럽기도 한데 어제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 오갔나요? 네, 어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열렸는데요. 방금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지만 회의가 열린 어제와 그리고 직전인 엊그제 거시경제 상황 이때도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러니까 하느니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는 9.1%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1%포인트 한꺼번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경제 부처들이 모여서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방 차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침착한 반응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가 시장 기대가 선반영이 돼서 금융시장의 안정세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은은 금리 인상 폭과 향후 인상 속도 관련 메시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내놨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0.5%포인트 인상을 해보는 게 한국은행이 문 열고 처음입니다. 실제로 주가 환율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하는 빅스텝이 있었던 13일 코스피는 1%대 상승을 했고요. 어제는 0.27%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1310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각보다는 실제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금통위 전부터 빅스텝을 예상을 해왔었고 이 내용이 선반영됐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뭐 하는 빅스텝 이후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금리 인상 앞으로는 심각하게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이런 결과가 뭐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미국 물가인 것이죠. 그래도 9.1%라는 숫자를 보고서 누군가는 이제 진짜 고점이 지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뭐 엇갈리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오른 걸로 봐서 네.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될지 더 모르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7월 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요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기준금리가 오른다, 시중의 대출금리도 오를 테고 부동산 시장에는 뭐 달갑지 않은 이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계속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중은행의 주택대출금리가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중은행 주택대출금리가 최고 5% 중후반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기준금리가 이번 빅스텝처럼 빠르게 상승해서 3%대에 다다르게 되면 최고 6% 후반까지도 주택대출 금리가 뭐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새롭게 대출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영끌에서 부동산 사람들 굉장히 허덕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수요가 줄게 될 것이고, 뭐 매도 공급은 뭐 굉장히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금리가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대출 금리가 뭐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집주인한테 월세로 내는 것이 좀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뭐 지방에서도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전국의 월세 비중이 59%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 비중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라 장부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어제 기재부가 7월 재정 동향 발표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관리 재정 수지가 71조 2천억 원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거는 국민연금 같이 뭐 보장성 기금 이런 거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좀 가계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가계부가 71조 2천억 원 적자를 냈다는 거는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2조 원 수준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쓰는 돈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는 돈이 많아졌다, 적자 폭이 커진 이유가 있겠네요. 네, 정부가 23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한 적이 있었죠. 이거 포함해서 2차 추경 사업 지출하면서 적자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채무를 걱정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5월 달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1,018조 8천억 원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대로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GDP가 현재 2,00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18조 원 국가 채무가 있다는 거는 이 정도 규모라면은 좀 다이어트가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각국이 다 사정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게 재정 그리고 또 물가 문제하고 엇갈리게 되니까 이거 참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쟁점이 뭔가요? 네, 어제 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브리핑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불법 파업 중단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서의 쟁점이 아무래도 임금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요즘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우리도 좀 챙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뭐 불황기가 있었는데 이때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30% 정도 깎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제 호황기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를 좀 복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떤 그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적극적인 노동운동이다. 아니다. 이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노노 갈등 프레임을 그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하청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좀 위험한 현장에 가서 파업을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원상복구, 그러니까 인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깎았던 걸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상황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머지 포인트, 이 피해자들 많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나요? 네, 지난해 8월에 머지 포인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머지 포인트 상품권 구매해서 머지 포인트 앱에 등록하면 다양한 제휴처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요. 이 머지 포인트가 갑자기 서비스 정지가 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막심해졌던 게 머지 포인트 사태였습니다. 근데 어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때 피해자들 구제해줘야 한다면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를 배상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사업 주체인 머지플러스와 권남희 대표 등이 22억 원을 배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머지플러스 계열사이자 그 머지플러스 안에 들어가는 상품권을 판매했던 머지포인트 여기는 19억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머지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배상을 해야 하는 건데 배상의 규모는 정해지긴 했는데 공개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위원회 결정에서는 이커머스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에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함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뭐 이런 그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 갈까요? 원달러 환율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1320원을 깨고 올라갔네요. 13년 2개월 만에 장중에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증시 좀 걱정스럽네요. 자, 20대 청년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군요. 네, 어제 세대별 가계대출 현황 관련된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6조 원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년에 22조 원 수준이었는데 17.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가계대출 총액이 11% 정도 수준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청년 그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이거 못 갚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는 뭐 당연해 보이는데요. 어제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이 자료도 공개가 됐는데 올해 1월부터 5월 중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총 5,241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빠른 증가 수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아마 그 사정이 녹록지 않은 건 뭐 사실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대출이 늘어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복지센터에서 개인회생 신청한 5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조사 결과를 보면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43% 정도가 생계비 마련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식이나 코인 이런 데 투자하는 데 대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게 원인이다 이렇게 확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계층이 빚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 좋지만은 않다 이런 거는 확실하다라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가장 위험한 곳에 청년들이 노출된 거라서요. 다양한 청년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출을 받거나 투자하는 환경이 참 급변하는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참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그 지혜를 나누는 건 사실 기성세대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하나 있어요. 요즘에 보는 사람은 다 본다고 하는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공중파에서 못 봤는데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넷플릭스하고 ENA라는 채널에서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1등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이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 우영우가 진짜 요즘 핫하잖아요. 네. 사석에만 가면 이 얘기가 막 다 이 계속 얘기하죠. 네. 보십니까? 구민기 저는 기자도? 보진 않았고 네.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잠깐 봤는데 진짜 이거는 언제 한번 다시 소장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우영우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 넷플릭스가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문 1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 전체에서 1위에 오른 건 와. 당연하고요. 네.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여러 가지 12개 국가에서 탑10 리스트에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넷플릭스에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TV 채널 ENA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률이 1회 0.9%에서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4회 5.4%까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핫해서 세계 방방곳곳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K-드라마 열풍이 또다시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는 우영우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까지 요거 따로 한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준비 들어갔습니다. 이 제작사의 주가가요. 최근 들어서 계속 상한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좋은 콘텐츠가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든다. 여기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조만간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아직까지 마스크 쓰셔야 하고요. 방역수칙 지켜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꼭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정보센터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 부근이 정체입니다.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에서 사고 나서 현재 사고 구간 통제되고 있고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부곡까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조금 지난 지점에서도 승용차끼리 부딪혔는데 일단 사고 처리 방금 전에 모두 끝났지만 역시 사고 구간을 앞두고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강동쪽 계속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 여의도에서 성수대교까지 막히고 강변북로도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한강다리들 중에서는 청담대교 그리고 반포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금융주가 대손충당금 증액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분기 실적 시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2%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전일 부각된 7월 FOMC에서 100bp 인상 가능성도 좀 부각이 됐고요. 그러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관련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부각된 반도체 업종 등의 영향으로 낙폭이 축소됐으며 나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변화폭은 좀 확대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 이번 주에 우리가 월요일을 열면서 했던 얘기인데 포문을 연 게 금융주거든요. JP모건 등등 실적 어땠습니까? 예, 일단 금융주는 부진했고요. 반도체 관련주의 실적은 양호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JP모건이 대손 충당금 증액 여파로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장중에 5%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이먼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신뢰 약화 및 기타 요인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줬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 등을 근거로 대손 충당금을 증액하고 자사주 매입도 중단했는데 이 여파로 금융주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유입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면서 미 증시의 장초반 2%대 하락을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나 이미 시장은 2분기 금융주의 대손 충당금이 지난 분기 14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증액될 것을 미리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이 금융주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던 점을 감안해서 그 영향이 계속되지는 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이 TSMC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하고 달리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이던스까지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업황이 침체에 들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는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비관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완화되자 주식시장은 호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도 주가지수와 이익 추정치 사이의 괴리가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제시되는 기업들의 가이던스와 이익 추정치가 부합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그래서 미국이 26, 27일 FOMC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증시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시장 참여자들은 7월 FOMC 연준이 10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다른 증시 주변 여건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화가 급증하고 주식시장은 급락하는 등 움직임이 거세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날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이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장에서는 일부 좀 해석을 했고요. 또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이날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현재로서 100bp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도 현재는 7월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75bp나 100bp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장이 100bp 인상에 대한 공포 심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완화해주는 영향이 좀 있었고요. 또한 시장 내에서 이 CME 패드 와치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의 분위기들을 좀 파악하고는 하는데 전일 7월 회의에서 100bp 인상 확률이 80%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현재는 44%로 낮아졌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단기물이 크게 하락을 했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긴 했으나 강세폭이 둔화되며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물론 주거비나 고용호조 등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후행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과도한 긴축 정책을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점들도 분명히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는 100bp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환율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증시 어떻습니까? 예,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은 하긴 했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이 블룸버그 뉴스발 하이닉스의 내년 캐펙스 투자가 대략 25%가량 축소된다는 소식이 이 반도체 공급 완화 소식으로 해석되면서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고요. 또한 전일 TSMC의 가이던스 상향 소식에 전반적인 IT 업종이
강세를 보인 영향들이 장 초반에는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환율이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달러 환율이 1320원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수급적인 부담이 이어지고 투자 심리가 훼손되면서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이외에도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 11시에는 중국의 GDP,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주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긴 하거든요. 이에 따른 경계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관련 내용 발표 이후에 중국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에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2분기 GDP 지금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좀 긴장감이 감도는데 다음 주 증시도 어떻게 될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빛이 내린다. 좀처럼 일상에 별빛이 내릴 일이 없는 때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 듣고 나면 마음에 정말 별빛이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증시, 코인 시장, 그리고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참 어렵죠.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오늘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 좀 전해드릴까 해요. 오산 신경정신병원의 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주식시장, 코인 시장 여기에서 다친 마음 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멘탈을 꽉 붙잡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이일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희 방송하느라고 진료하러 쉬신다는 얘기 듣고 감동했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될 텐데 라는 네. 부담감도 생기네요. 네. 오늘 그 미리 주신 질문들도 꽤 많았고 아마 현장에서 보내주시는 질문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저는 좀 우울감을 느껴요.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있을 테고 경제 상황도 있을 테고 체감하시기로는 그 동료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의대를 졸업하면은 다 의사가 되는 거고 네. 의사가 이제 각 전문의로 이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다양한 전공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현재 좀 정신과 쪽이 환자들이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근데 네. 저는 여기에서 특별히 요거 좀 고민되는데 싶었던 부분이 예전에는 그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분들이 나는 중년의 우울증이야. 아니면 나 황혼이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부쩍 20, 30대 청년층 환자가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네, 최근에 뭐 20, 30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긴 또 경제발전소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건 사실 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삶에 있어서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흔들림이 생긴다면 정신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정신적인 타격이 뭐 우울증이나 다른 증상들로 불안증이나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그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사회학적으로도 흔히 쓰는 말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상처받거나 아니면 좌절했다가 얼마나 빨리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느냐 그 얘기일 텐데 세대별로 그 회복 탄력성이 좀 다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느끼시기는 어떻습니까? 세대별로 다르다기보다는 저는 개별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저는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내 생각을 잘 안다, 내 감정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 상담 과정에서 이제 겪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감정은 분명 이런 모양인데 A라는 모양인데 B라는 모양으로 잘못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어떤 어긋남이 생기면 이 부분들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를 한다라는 건 내가 이 컵을 들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이 컵의 위치와 모양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현재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른다면 내 마음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회복 탄력성이 생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 오시면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 너는 무슨 유형이야? 무슨 타입이야? 나는 ENTP야. 뭐 INFJ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테고 세대 따라서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TV 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 유형 타입이라고 합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컨대 나는 평생 내가 ENTP인 줄 알고 살았어. 굉장히 열정적이고 논쟁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 하지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 나는 INFJ였어. 이런 것들도 내가 나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까? 전 분명히 혼선을 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신과에서는 그 MBTI라는 그 진단 도구를 잘 쓰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신과에서는 어떤 그러한 그런 심리 검사들로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뭐 무지개 같은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거고요. MBTI도 보면 뭐 ENTJ 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도 극단적으로 몰려 있는 분이 있고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사람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규정을 하는 순간 자기가 거기에 맞춰가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자 나는 ENTJ다라고 규정되는 순간 왠지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하면서 원래 내 모습과 그 진단 도구에서 내려진 모습과 어긋난 부분을 진단 도구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 모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그냥 도움이 되는 하나의 그냥 요소일 뿐이지 그걸 맹신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우리 정신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MBTI 유행한 지 한 4, 5년 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열풍 수준이고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부서 배치할 때도 고려한다고 하고요. 요게 스펙트럼이다. 그 무지개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네요. 네, 그라데이션이죠. 그러면 E가 얼마나 토핑돼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E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떤 거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만약에 나는 원래 되게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우울해. 이런 사람들. 근데 우울하다는 느낌하고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정신과 이제 저희가 DSM이라고 진단 기준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진단 기준인데요. 그 진단 기준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는 진단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생겼다. 라는 진단 기준이 꼭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이러면 우울증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이 있거든요. 뭐 불면이라든지 식욕 감소라든지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뭐 흥미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그것만 보고 몇 개니까 나는 우울증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 맞아 난 이런 증상이 있어. 그 증상이 내가 사회 직업적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고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의 사회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크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으로 보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 일이나 직업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요구받는 수행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은 기분이 높낮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게 나의 어떤 다른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랄지 네. 아니면 내가 내 기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툴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인터넷에서. 그 되게 많아요. 뭐 50개 문항, 100개 문항에서 여기서 몇 개 이상이면은 당장 정신과로 가서 상담받을 것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네. 사실 그게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MBTI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진단 도구가 정신과에서도 진단 도구를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도 그런 진단 도구를 그냥 참고용으로만 쓰지 그거를 절대적인 도구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 저도 좀 우울한 기분 들 때 있잖아요. 아니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 마음도 착착 이렇게 치료를 셀프로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의사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의사들 중에서 또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직군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얘긴데요. 네. 뭐 사실 흔한 얘기로 중도 제 머리는 못 깎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외과 수술을 좀 비유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외과 수술도 이제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수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앞서가지고 객관적으로 내가 치료해야 된 사실 외과 수술은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네. 도려내야 될 어떤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더 잘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앞에 가족이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일단 칼 들 때부터 손이 안될것 떨리고 같아요. 제대로 네. 안 될 거거든요. 저는 이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치료를 할 때도 감정적으로 떨어진 제3자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그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이러면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판단이 되지를 않는 거죠. 이게 가까운 가족도 그럴지인데 이게 당사자가 되면 제가 제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다가 그렇구나 이게 다들 마찬가지구나 싶기도 하고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우울하다는 기분이 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몸이 실제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몸을 상하게 한다. 실제로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분명히 그럴 수 있고요. 그 우울증 앓으시는 분들이 신체 증상 호소도 꽤 자주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적인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 거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우울증을 치료를 하면 좀 신체 증상도 같이 호전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면 이게 지독한 두통 이런 것도 나아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최근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상당한 수는 아마 뭐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투자를 통해서 큰 손실을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 SNS에 오셔서 30대 투자자인데 작년 8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몇 달치 월급을 날려서 본인이 거의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에는 그런데 대박 사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죠. 잭팟 터뜨렸어요. 이분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행복했다고 올해 갑자기 불행해진 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예전에 한창 장이 좋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포모라고 해가지고 남들이 막 잘 나갈 때 어머 이건 사야 돼 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뒤따라 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포모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올라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도태될 거야 라고 해서 거기서 올라타셨던 분들이 뒤늦게 장애에 진입하다 보니까 고점에 들어갔고
예, 지금 이제 장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포모 때문에 급하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손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이 장이 좋았을 때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장이 안 좋을 때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은 거의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해서 너무 속상하다, 지금 손실이 크다 하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 또 이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거든요. 뭐 나는 물타기를 해야 될까? 바닥이 어디일까? 그 거리에 시체가 즐비할 때 사라, 이런 격언이 있던데 저점이 어딜까? 이렇게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요 방식으로 이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그 손실 만회하려는 노력, 딱 그게 사실 중독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중독이요? 네. 여기에서 중독이라 함은 무엇에 대한 중독인가요? 사실 이제 정신과적으로 주식 중독이라는 진단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신과에서 이제 물질 중독이라는 게 있고 행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질 중독은 말 그대로 알코올이라든지 네. 뭐 니코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의해서 중독이 있는 경우를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도박 중독을 볼 수 있을 텐데, 도박 중독은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중독이라는 게 딱 있지는 않지만 요 행위 중독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도박 중독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원래 투자했던 투자는 아니죠. 그 도박은 원래 했던 도박금이 점점 커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패가망신으로 가는 그러한 시컬레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도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투자하려고 계획했던 금액이 있는데 네. 이 금액이 점점 손실을 만회하려는 그 노력 때문에 이 점점 커진다면 저는 이건 중독의 위험이 있고, 그 중독의 위험 때문에 또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제가 500만 원을 투자해서 400만 원을 날렸는데 이거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사람의 리액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마땅한 사람의 리액션이 나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러한 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분한테 또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분명히 현재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서 400만 원을 만약에 잃었다면 그건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고, 사실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내가 과거에 돌아가서 그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일을 현재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지, 지나간 게 어떻다라는 걸 지금 현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에 저는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지한 얘기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 뭐 하는 거야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나 전에 누구 만났어? 첫사랑 누구 있었어? 나보다 예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 만났던 첫사랑을 지금 내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예전에 단도박 모임 취재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생각하시는 흔히 그런 쪽의 중독만 심각하다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실제로 주식 중독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가보면 정말 가정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중독이라고 내가 느낄 정도로 내가 이 숫자에 집착을 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제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이다, 이러면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구나. 네.
중독의 핵심 개념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결국은 통제력의 상실이거든요.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네, 맞습니다. 예전에 중독의학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술을 끊을 수 있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럼 그때부터는 중독이 아니라 그냥 술을 즐기는 거다. 내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중독 수준이 아니고요. 중독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 치료에 있어서 첫 단계가 내가 그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중독의 첫 단계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중독 환자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 이런 이유만 사라지면 나는 괜찮아. 난 투자금만 손실된 투자금만 회복하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중독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 일단 중독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성이랑 금단. 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식 중독에 좀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내성이라는 거는 점점 그 물질의 양이 늘어나거나 투자금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을 내성이라고 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실 텐데요.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처음에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겠어 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대출까지 대출 받고. 끌어쓰고 대출로 안 되니까 지인한테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만약 이 정도 수준까지 갔다 이러면 이거는 중독이라고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무조건 이거는 좀 정신과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금단은 뭐냐면 내가 그 물질과 멀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도박이라는 행위랑 멀어졌을 때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샘솟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주식에 대입해서 보면 내가 주식창을 계속 안 보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거와 떨어졌을 때 너무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긴다면 저는 이거는 중독으로 의심을 하고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성과 금단 이게 약물이나 담배나 그런 데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행위도 마찬가지군요. 네, 행위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 중독이고요. 아직 주식 중독이라는 개념이 저희 진단 기준에는 있진 않지만 주식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대출을 받고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럴 땐 이건 병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 경린이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매몰 비용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저희 청취자들 수준이 네. 이 정도입니다. 이 전문 용어 매몰 비용 네. 밑줄 쫙 그을게요. 네. 자, 중독인 경우에 일단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성하고 금단이라는 게 결국 따라올 수 있는 증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을 느낀 사람 대부분 금단 현상을 네, 느낄 같이 것이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증상을 동시에 보시게 될 텐데 주식창 안 보고 싶죠.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거 전화기를 딱 닫아놓고 싶은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약간 올랐다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너무 떨어졌다 하면 불안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휴대폰하고 거리 두기를 얼마나 해볼까요? 저는 일단 그 정확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정신건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내 감정을 얼마나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내가 전혀 감정의 흔들림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기간이랑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내가 이거와 멀어질 수 있고 멀어진 상황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금단 증상은 멀어졌을 때 네.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샘솟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너무 편안한 상태로 한 달간 멀어질 수 있다. 이 정도 힘을 갖춘 상태에서는 저는 보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 힘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 시작 안 한다면 분명히 그런 감정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는 선택은 결국은 내 삶에 파국적인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코너에 몰렸을 때 했던 선택들을 되돌아보면 오답의 연속일 때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 할 때 아니면 너무 화가 날 때는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 화장실 가서 그냥 무조건 불필요해도 손을 한번 씻고 그 30초에서 1분 사이에 약간 한김 가라앉히면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피해가는 게 이게 저만의 팁이거든요. 만약에 되게 우울할 때요. 사람들마다 뭐 증상이 다르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나 좀 힘들어. 이렇게 토로하고 대화를 요청하고 이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공감받고 위로받을 때 그 감정이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독인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루에 이거 50번 넘게 들여다본다 뭐 이런 분들. 그것도 그거지만 네.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고 대출을 얼마나 끌었었고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도박 중독의 개념을 자꾸 차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도박 중독인 사람들이 따라오는 행동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의 행위가 잘못됐고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도 주변에 그 이야기를 다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소문을 내라. 네. 역시 병은 소문을 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갔을 때 도박 중독은 아니지만 이 행위에 대한 중독은 어떻게 낫죠? 약으로 낫습니까? 아니면 상담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킵니까? 일단 이런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주식 중독이라고 하면 사실 약을 물론 그 동반되는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약을 쓸 수 있는데 네. 딱 그런 중독에 맞는 약이 현실적으로 딱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걱정이 없겠죠? 하나를 딱 먹었을 때 중독 끝. 그럼 담배 딱 끊고 술 딱 끊고.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중독이 된 그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행위와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중독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러한 자극들이 계속 뭐 주식 자극 이런 것들이 오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제력이 상실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인지적인 오류들도 바로잡고 그리고 그 어떤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저희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기저의 부분들을 좀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 중독은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을 때 글로 가지 않는 힘을 갖는 게 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요즘에 그 푸사 많이 만들잖아요. 바디 프로필 많이 찍으시는데 마음에도 근육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선생님 만나러까지 가지 않게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력을 키우면 좋겠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면 그런 생각은 드네요. 당장 뭘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가 PT 가는 것도 결국은 시간으로 의지를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헬스클럽 가는 것도 네. 선생님들 만나서 그때그때 흐트러진 마음에 볼트를 좀 조인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평소 생활 습관 또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드릴까요? 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PT에 대해서 비유를 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 헬스 운동하는 PT가 정신과 상담이랑 저는 되게 유사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이제 사이코세라피라고 하는 이제 정신 치료라는 그냥 정신과에 네. 그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신과에 조금 네. 쉽게
많이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산신경정신병원의 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당첨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티봉이 받으실 분 3801님, 와 소름 적절한 시기에 잘 나오셨네요 하셨고요. 자, 월화수목금 0578-9185-7490-0925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티봉이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 노래도 준비했었는데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옵니다. 발전.